자,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전망.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는 건데, 중개사 자격증 따면 뭐 하겠어요? 네? 중개업 하겠죠. 사무실 내가지고 영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죠, 뭐. 근데 그건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왜냐면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중개. 이제 현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용실 중개를 누가 하냐면 미용실에 미용 재료 납품하는 사람들이 해요. 네? 네. 당구장을 중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당구대 그거 당구대나 큐대 이거 납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크 이런 거 파는 사람들, 그런 재료상들이 중개를 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거 다 누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또 재밌는 게 그 외국어 잘하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국내 외국인들 꽤 많아요. 특히 중국인들. 샬라샬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중개하면 대박 터지겠죠. 숨은 시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을 딴다, 또는 의사 면허를 딴다. 그럼 내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벌까? 최소한 뭐 1000 이상은 벌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내가 뭐 어느 정도 벌겠다, 기대감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많이 안 들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얼마를 벌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느낀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개강을 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항상 한 20%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막,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말로. 강의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점점 세대 교체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한 분에게 물었어요. 제 딸보다도 나이가 어린 것 같아. 근데 이거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 의지로 하는 거래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도전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썼나요, 지금? 결정이라고 썼어요, 결정. 이 결자가, 이게 물수잖아요, 물수. 그리고 이게 터놓을 쾌라 그래요. 터놓는다 그래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거. 4대 문명. 발상지, 황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 인더스. 4대 문명이 요 네 가지거든요. 그 중에 황하는, 이게 무슨 자예요? 무슨 황? 네? 황하 문명 그러잖아요, 황하 문명. 이게 황자가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얘기하는데, 왜 황하강이라고 하냐면, 누렇게 변해요. 강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강이 너무 크니까 강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뭐를 다뤄요? 치수. 왕이 되는 사람이 물을 다룰 수 있어야만 칭송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범람을 하니까 뚝을 만들어도 이 뚝이 터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럼 그건 이제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로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수 사업이 제일 중요한 왕의 덕목이었어요. 업적이었고, 치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터놓을 쾌. 이거는 이제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시위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물을 그렇게 터놓는 거예요. 물을 터놓는다 그래서 이게
이게 결심할 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했어요. 활시를 땡겼단 말이에요. 이제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명중을 하든 명정하지 않든 날아간 거예요. 그걸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공인중개사 전망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사람이 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중개사증 취득한 사람. 작년 기준 45만 명이었어요. 네. 45만 명. 공식으로. 그럼 올해 이제 또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쏟아지면 대략 한 넉넉 잡고 50만, 48만 되지 않겠어요? 50만 잡으십시다. 50만. 그럼 50만 명이 지금 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개업, 소위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약 얼마일까요? 전국에 10만 정도 돼요. 한 5년 전만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7만에서 8만 꾸준했어요. 근데 갑자기 훅 는 거예요. 10만으로. 최근 한 5년 사이에. 지금 이제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폐업하는 사람, 버는 사람.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걸 따서 얼마를 벌겠다가 아니라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업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공장을 선택했다, 공장 중개를 한다, 아니면 상가 중개를 한다, 아파트를 하겠다, 빌라 하겠다, 뭐 토지를 하겠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변호사도 있고 B라는 변호사도 있고 C라는 변호사도 있다. 각자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번다. 얘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얘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자, 평균은 얼마예요? 3명이 1억 110만 원이죠? 에이, 계산해야 되겠네. 1억 110만 원. 10만 원. 이거 평균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대략 3, 3, 9, 한 3,400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대충. 그럼 이 평균, 이 업계에서 이 사람들 세대라는 평균은 3,400이다. 월.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평균 내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지금 사진을 보면 여러 사람이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 아니면 입시하려고 시험 보는 거, 중개사 따려고 시험 보는 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다. 자, 변호사 자격증 따면, 그죠?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면 걔들은 다 잘 나가나요? 참만히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들 보니까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땄는데 이제 얘들은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아주질 않아요, 로펌에서. 이제 판사 검사 안 되면 이제 변호사 가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도 취업이 안 돼요. 대형 로펌에서 받아야 되는데 대형 로펌들은 새내기 변호사들 안 받아요. 뭐하러 걔들한테 월급 줘요? 경력이 없는데. 차라리 법원에서 판사하던 애들, 아니면 검사하는 애들, 이런 경력 있는 애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로펌 들어가기 힘들어요. 새내기 변호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우수한 능력 아니면. 그죠? 그럼 걔들도 경쟁해야 돼요. 안 되면, 밀리면. 자기가 사무실 내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 사무실 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변호사니까 나 일 좀 맡겨줘 하면서 막 갖고 올까요? 천만의 말씀. 걔가 변호사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내가 로스쿨 나와가지고 돈을 1억 들이면서 로스쿨 나왔단 말이에요. 로스쿨은 대학원이죠? 4년제 나와가지고 다시 로스쿨 3년 해가지고 돈 1억 들여서 졸업을 했어요. 변호사 됐어요. 그럼 뭐를 할 거야, 이제?
취업이 안 되면. 개업을 해야 되겠죠. 개업을 한다고 누가 막 일을 갖다 줘요? 아니죠. 그럼 일을 받아올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사실상 얘가 사장이고 얘는 그냥 개업한 이름만 주는 애예요. 얘가. 사무장이 일을 다 따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장이고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으로.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베테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자기가 혼자 하느니 이 사람한테 월급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저 공부할 때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제 아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이고 제 딸이 이제 지금 24, 4인가 3인가 그런데 잘 몰라요. 근데 제 딸이 만약에 변호사를 땄다. 그럼 걔가 뭘 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사무장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인맥들 동원해가지고 야 여기 우리 딸이 그거 하니까 내가 사무장이다. 일 좀 줘. 저라도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야 내가 이걸 따면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심을 했으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가보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격증 같은 거는 이렇게 저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하는 거는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누가 안 알려줘요. 한 번은 제가 공장을 갔어요. 공장. 식품 공장을 갔어요. 소개로. 어떠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나는 그 과정을 좀 보고 싶다. 난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소개로 갔더니 이 식품 공장 사장님이 저를 보고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 있죠. 시설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평생의 노하우인데 별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보여줘요. 근데 이런 식품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식품 공장 아니라 떡 공장, 빵 공장 제가 다 다녀봤어요.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저는 왜 거길 갔을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부딪혀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따면 장밋빛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일단 하는 거예요. 하고 부딪혀 보셔요. 그럼 이 중에서 엄청난 재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이가 어려서 그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뭘. 해놓고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해되셔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기후예요. 요즘에 뭐 폐업률이 증가한다더라, 경기가 어떻다더라. 경기 안 좋으면 안 좋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난 하겠다. 해보겠다. 결정도 안 해놓고 맨날 걱정만 하고, 야, 그거 어렵다며, 야, 그거 해봐야 별거 없다며, 망하는 사람 많대더라, 경기 안 좋대더라. 그딴 소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니, 주식이 다 떨어져도 내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도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0년 강의하면서.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안 하시냐면 정말 더럽게 안 하셔요. 정말 더럽게 안 하셔요,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해요? 공부한다 그러면 나 공부한다 그래 놓고 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독서실용 책상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독서실 여기 의자 있고 옆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걸 따로 또 사놔 집에다가. 그리고 온갖 거 뭐 연필부터 뭐 필기구 해가지고 잔뜩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기도 등이 들어오는데 또 뭐 등 같은 것도 따로 해가지고 그런 거 달고 장비만 왕창 갖춰놔요. 그래서 인증샷 딱 찍어. 그리고 자. 아침에 학원에 나와요. 자.
줘라, 자꾸. 그죠? 그럼 이제 수업 끝났잖아요. 어쨌든 학원에 나왔으니까 공부한 느낌은 있잖아요. 강제로 들은 게 있어서. 집에 가요. 피곤해요. 밥 먹고 자요, 또. 네? 저녁 때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다. 야, 너 이거 하지 마라. 네?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분들은 바쁘잖아요. 가정도 살펴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저는 이제 평생을 공부밖에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32살까지 고시 공부했죠. 그 다음부터 강의했는데 강의하면서 계속 민법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한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이제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원 나오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시간씩,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하루에 4시간씩은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부터 해서 2시면 끝나는 거예요. 점심은 그 뒤에. 그렇게 계속 패턴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이라고 했을 때 문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용어부터 들어갑니다. 혹시나 재수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운이 없어서 3년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고시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자꾸 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한번 안 됐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뭔가인 거부터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자책부터 해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또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작을 하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기초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재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기초는 이건 내가 알아. 이건 정말 알아. 근데 그거 단어 하나 아는 게 정말 힘든 게 우리 민법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법인인데 자연인은 뭐냐면 무슨 자예요? 스스로 자, 그러련.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연인은 스스로 그런 사람? 스스로 그런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뭘까? 아니면 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나요? 민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이 뭘까요? 괜찮아요.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개인? 개인? 그러면 2명이 있으면 자연인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사람. 자, 다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뜻도 모르고 10년을 강의하다가 어느 순간 딱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뭐냐면, 법인을 얘기했을 때 법인은 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어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영리사단법인. 또 비영리사단법인은 무슨 뭐 사단법인 무슨 연합회 뭐 이런 것들이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학교 재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자연인을 이렇게 얘기를 불러줄까? 이 용어, 이거 법률 용어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법인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죠? 서류상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면 서류상으로 사람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원래 법인의 시작은 이거예요. 자, 내가 강근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100억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강근호가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명칭의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은 누가 만드냐면 강근호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얘 이름으로 돈을 100억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법인이 갚아야 되죠.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사망시키면 되잖아요. 뒤집어서. 강근호가 빌렸는데 얘가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 부채가 상속되지 않느냐?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상속 거부를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손되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런데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시작이 원래. 그러니까 법으로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나 대신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출 100억 받아가지고 얘가 갖다 다 쓰고 그 얘 죽여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갚아야 되니까 난 상관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은행은 이제 한두 번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든 이 법인이 돈을 빌린다 그랬을 때 너가 같이 보증을 서라. 그래서 같이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강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치킨집을 했어요. 강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치킨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가 떨어졌어요. 영업 못하게.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기름을 썼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장소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치킨집 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못하니까. 그럼 와이프 이름으로 똑같이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 이름으로 치킨집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팔면서 명칭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했을 때 법인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사람, 실체가 없는 사람. 얘는 서류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인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별거 없죠. 스스로 그런 사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잖아요.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실체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뭘로 만든 사람이에요? 서류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얘는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걸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한자를 찾아가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 용어를 내가 재수한다, 삼수한다, 10년 동안 민법 했다, 중개사식 공부를 했다. 근데 용어를 본인이 정말 진짜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최고라고 해요. 최고. 최고가 뭘까요? 최고. 한자로 이 최자가 이게 세추거든요. 세추. 새. 이거 산이잖아요.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새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붙죠. 제가 등산을 이제 매주 가는데, 북한산은 한 1000번 간 것 같고요. 문학산은 한 5000번 간 것 같아요. 수봉산은 한 5만 번 간 것 같아요. 약간 뻥쳐서 얘기하면. 자주 가요. 산에 갈 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야 되죠. 순간을 즐기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만든 게 저 산 올라가면 새가 있잖아. 쟤는 저기 올라가서 나를 부르고 있네. 그 개가 새가 짹짹짹짹 뭐 이렇게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까마귀든 뭐든 소리를 내잖아요. 그걸 지가 사람의 입장에서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올라와, 힘내서 올라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할 최라고 합니다. 또는 재촉할 최 그래요.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서 힘든데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도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소예요. 소고 요거는 제단이에요. 제단 위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 과거는 제정일치사회였죠. 제사와 종교가 일치됐어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시시대 때는. 그때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비가 많이 와도 신이 한 거고 사람이 죽어도 신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서 소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소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듭해서 알린다. 거듭해서 알린다. 이게 최고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어잖아요, 용어. 최고라는 건 계속해서 알린다, 그거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문자를 해요. 이따가 당신 끝나는 시간에 내가 주안에 갈 테니까 같이 식사하자. 점심 같이 먹자라고 문자를 저한테 했어요. 느닷없이. 그럼 저는 강의 중이잖아요. 강의 중에 핸드폰 갖고 와서 문자질하면 안 되잖아요. 강의 중에는. 여러분은 그래도 되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답변을 못 했잖아요. 내 문자. 씻냐? 이렇게. 그럼 제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해? 죽을래?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보니까 한 10개가 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예를 들어. 자기 혼자 기분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우리 쉬운 말로? 예?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지랄한다. 제가 여기에 답변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랄하는 거를 한자로 뭐 한다 그래요? 최고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랄은 한번 팔짝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떨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야 지랄이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11월, 12월은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 체계에 맞춰서 용어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우리는 입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도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용어를 즐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어가 자유롭게 나와야 그 다음에 문맥이 만들어지고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책이 나오는데 민법책은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페이지를 막 경쟁적으로 막 늘렸는데 지금 추세가 교과서를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잔뜩 뭔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줄였어요, 양을.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것이 절대 학문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늘려가서는 안 돼요. 줄여야지. 그래서 저는 그 방침에 맞춰가지고 책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과서 나오면 그거 그냥 읽는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펴만 보시면 돼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드립다 읽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용어 자체가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문맥도 안 통하고 기출문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걸. 책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요때 기본서 가지고 우리 보통 기본서라고 해요. 처음 이제 여러분 받는 책을 다 읽는 거. 그 책 가지고 이제 입문과정 가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4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4시간씩. 그래서 4시간이면 1, 2월이면 보통 8주가 나와요. 9개월에 8주. 그럼 4, 8이 32강 정도가 될 겁니다. 한 강이 50분 잡으면.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 수업 위주로 해서 얘도 기본 수업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2순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순환 방식이에요. 2개월에 한 번씩 순환합니다. 심화 이론 과정 가면 이제 3, 4월, 내년 3, 4월인데 다시 똑같은 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고, 그다음에 좀 자세히 훑어보고, 아주 집중해서 자세히 훑어보고. 그래서 깊을 심해요. 심화 이론.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인데, 이렇게 심화 이론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요약합니다. 이때까지는 기본서 위주로, 이때부터는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은 기본서가 약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사이에요. 지금 요번에 나온 기본서는 약 500 몇십 페이지인가 그래요. 600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 요약집은 그게 한 200페이지로 줄어요. 말 그대로 핵심만 요약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4번 순환하는 거죠. 보통 회독이라고 하는데, 한 번 돌렸다 그러면 1회를 읽었다는 뜻이에요. 2회독은 같은 걸 2번 읽었다는 거고, 3회독, 4회독은 4번 돌렸다는 거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독이 중요해요. 많이 읽어야 돼요. 같은 걸 가지고. 그럼 여러분 예전에 어학 공부했던 거 기억나셔요? 영어 공부했을 때? 그 영어 공부했을 때 뭐 오래전이지만 보통은 뭐 맨투맨이든 성문이든 뭘 보잖아요. 저 때는 그 시대였는데 그런 거 보면 그거 가지고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끝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단어장 같은 거 기억나셔요? 막 외웠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 외우고 머릿속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계속 외우는 거죠.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이나 비교적 쉬운, 공인중개사법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 거 외에는 다 생소한 외계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특히 공법 같은 것들은 너무나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자체를 못해요. 어떤 단어를 써서 질문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이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 그 다음에 7, 8월 가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는데 내년 7월, 8월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론 정리를 했다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 한 단원에서 요약하고 그 내용을 다시 문제로 바꾸어서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고 어디가 틀렸는지 참 맞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면 지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 그래서 이걸 오지선다라고 해요. 오지선다 형태예요.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예요. 지문이 4개밖에 없어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참고로.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기서 이제 단원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띄워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7, 8월이 이렇게 가면,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선 이론 총정리와, 그 다음에 찍기 특강.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통은 문제 100선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를 정리했다. 그래서 10곡테라고도 해요. 이론 총정리를. 그럼 이제 이건 문제 100선은 뭐냐면 문제 많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나올 만한 문제를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자료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게 실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만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예상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찍기 특강이고 여기서 많이들 출제가 돼요. 그게 이제 언제예요? 내년 9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잘 찍으면 처음부터 찍어가지고 그것만 계속하지. 그게 안 되는 게 여기서 찍기가 가능한 건요.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기가 가능한 거예요. 애시당초 이것만 가지고 했으면 범위가 너무 축약이 돼요. 그거는 신이 아니면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찍어서 40문제 나오는 거 40문제 중에 40문제를 정확히 예측해서 40문제 정확히 똑같이 출제가 되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인 상황에 맞게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서 찍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매년 나오는 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찍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년 나오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최종 모의고사.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학원에 나가서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일. 민법하는 월요일은 민법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민법 40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보고. 내일은 예를 들어 학개론이다 그러면 내일은 학개론 시험 보고. 전체 범위 분량을 여기까지는 단원별로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건 전체 범위 실전 모의고사처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달 내내.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내년에 동차 합격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묻지 말라 그랬죠. 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못 봤으니까.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릴 때는 좀 안 좋은 쪽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잡고 40대 초반이 돼가지고 공부하겠다 학원에 온 거예요.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 친구도 이런 친구 처음 봤어요. 컴퓨터 이거를 못 켜요. 컴퓨터를. 겁이 난대요. 고장날까봐. 버튼 누르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글만 겨우 띄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다 합격하더라고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못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못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되실 분은 본 적이 없다고요. 하시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이잖아요. 나는 공부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 입문부터 차근차근 가니까 강의 들으시면 돼요. 공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강의 들으시면 되지. 학원에 나오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오시면 되지. 그죠? 이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절대평가가 뭔지요? 절대적으로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반대 말은 상대평가 방식이에요. 상대평가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은 1등부터 예를 들어 400명, 400등까지만 합격. 401등부터는 아웃.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400등까지만 되면은 얘는 합격이잖아요. 그럼 얘가 커트라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400등 한 애가 예를 들어서 89점이다. 1등이 뭐 만점 나오고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89점짜리가 400등 했다. 그럼 여기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88점부터는 아웃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돼요. 평균. 아까 꽈락 없이. 과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 이 공부하는 애들끼리 예컨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400명만 합격이 되니까 얘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쟤보다 더 내가 많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경쟁 방식이 아닌 거예요. 현재 중개사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논의가 있어요. 그럼 상대평가로 전환됐을 때 상대평가가 어려워요? 절대평가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게 어렵죠. 시험 보는 사람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만 딱 커트라인 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현재 상대평가예요. 일본에서 공인중개사 하려면 상대평가로 가야 돼요. 시험을. 근데 우리는 아직은 절대평가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더 어려워진다는 건 아시겠죠? 지금이 기회다. 딸라면. 두 번째는 시간을 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특히 민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예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복습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습과 복습을 하는데 중간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보다 먼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고민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맨날 복습한다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 암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응용 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응용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응용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은 처음 보는 유형이라고 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고민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또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익숙해지시면 돼요. 근데 참 이 희한한 게 아무리 낯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 들으면 그냥 낯설어요. 아, 어렵구나. 두 번 들으면 그런 게 있었나? 세 번째 들으면 아, 이런 건가? 느낌이 와요. 네 번째 들으면 똑같은 거를 느낌이 달라져요. 할 수 있겠네? 자신감이 붙어요. 그 복습량에 따라서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아, 처음은 누구나 어렵죠. 다 모르죠. 세상에 얼마나 처음부터 본인이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천재라도 몰라요. 특히 이 법 공부는 그렇습니다. 법은 소위 저희가 공부할 때는 서울대 법대가 최고였어요. 서울대 법대. 공부 잘하면 무조건 서울대 법대, 인문계는. 근데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서울 법대생인데 그럼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더 좋은 데 나왔잖아요. 예?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이 많아요. 평생을 이것만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먼저 합격했어요. 1차를. 이분보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1차를 이분보다 제가 먼저 합격했어요. 이분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고시 공부를 하잖아요. 신림동 가면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하숙집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잔치도 해주고 막 해요. 잘 되라고. 근데 이제 저는 90년대 이제 90학번인데 90년대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들어와도 서로 아는 척 안 해요. 왜? 시간 뺏길까 봐. 뭐 잔치해주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개인주의예요. 예. 이 양반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았는데도 그때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 여기 출신인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소위 이런 사람들을 고시낭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고시낭이 제일 많은 학교가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고시낭인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응? 이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시를 해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월요일 날 민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개론을 한다. 반드시 그날 복습하자. 그날 한 건 그날 복습하자. 자, 이런 원칙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한 거 그날 복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시간이 바쁜데요. 그런 분들은 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분들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에 나오는 거 빼고. 그럼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럼 저는 이것만 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최소 4시간.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 7시간. 매일. 안 그러면 못해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부동산 지나갈 때 저 양반이 왠지 존경스럽고 그래요. 저 사람은 딴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그래요. 쉬운 시험이라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요 시간, 요 복습할 시간을 반드시 확충해 놓지 않으면 이날 복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 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복습하지 않고 그냥 진도만 내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고. 그래서 복습은 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의 장치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안배하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임에 시간을 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란 말이에요. 각자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빼놓자. 술을 드시더라도 그거 해놓고 술을 드시란 말이에요. 약속을 잡으셔도. 지인하고 약속이 있거나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빼놓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못했다 그러면 주말을 활용하잔 말이에요. 주말을 활용해서, 휴일을 활용해서 복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로 복습하냐면, 암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암기. 어두울 암자에 기억할 기예요. 그럼 암기라는 건 어두운 데서도 안 보고도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게 복습이에요. 암기 될 때까지 복습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내가 나한테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 베스트예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정말 베스트예요. 그렇게 반복하시면 이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제가 1차 시험은 쉽게 됐는데 2차 시험이 참 어려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관식 답안 논문식인데 그 답안지를 제 친구 거하고 제 거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달라요. 표현 자체가. 제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책, 그 친구가 공부하는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는 초고속으로 붙었어요. 1차 합격하고 다음에 바로 2차 합격했어요. 초고속으로. 첫 번에, 한 방에. 근데 저는 1차 합격하고 떨어지고, 또 1차 합격,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안 됐고. 근데 그 친구 책을 보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책 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빨이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래서 넘겨보니까 책을 잘라놨어요. 덩어리채로.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학원에서 그렇게 하래.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나온 건 찢어버린 거예요. 책을. 안 나온 거는 찢어버리고, 나올 것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나올지 뭐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학원 안 다녔으니까.
남들 중요하다고 하는 거, 논문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학원에서 알려준 거를 다 찢어버리니까 공부할 내용만,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얘는. 저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학문하듯한 거예요, 학문하듯. 아씨,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아,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근데 얘는 안 나온대. 나올 것만 하자. 그 얘는 초고속으로 붙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